안녕하세요. 카오피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일본의 무사 사무라이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라이는 무엇인가에서는 계급, 유명한 인물, 대표적 사건을 다룰 것이고, 사무라이를 상징하는 것에서는 사무라이를 상징하는 콧, 그리고 전투가 아니라도 사무라이들이 갖추는 무예와 사무라이들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죽음에 대해 다룰 것이고, 사무라이 하면 무사도를 빼먹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무라이의 정신에서는 무사도, 전통, 할복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두 번째 목차에서는 사무라이의 사명무기,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도, 그리고 일본도보다는 조금 짧은 검이 있는데 단도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백병전을 많이 하는 민족이었기에 창이 필요했죠? 그러니 그 창이 이름이 나기나타를 소개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활처럼 일본에도 또 다른 활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화공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할 것이고, 단도까지 하는 네 가지네요. 사무라이의 사용 장비에서는 앞에서는 무기를 소개해드렸듯이 여기서는 자신을 보호하는 갑옷, 두고 이야기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무라이 전투 그 다음에 사무라이 전투 스타일 및 술법에서는 어떤 스타일로 싸우는가에 대해서와 그리고 그 검을 사용하니까 거기서 생겨난 검술, 그 다음에 창을 사용하니까 거기서 또 생겨난 창술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다 하고 나서는 저의 느낀 점과 사람들에게 바라는 점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라이는 무엇인가? 일단은 계급. 사무라이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뿔 달린 투구 쓰고 막 간지난 투구 갑바를 입고 이렇게 막 전쟁을 합니다. 이 무사들은 말이에요, 원래 이까지 다 있었어요. 사무라이라는 정식 명칭이 생긴 건 이 헤이안 시대 여기서 생겼어요. 여기. 그리고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배계급이 되었어요. 지배계급. 원래는 여기 헤이안 시대에 생겨나서 여기를 이 다이묘라는 계급을 지키는 호위무사였어요. 호위무사. 근데 그 사무라이들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기들이 뭐 좀 된 줄 알고 계급을 자신이 지키는 다이묘 계급까지 올라와서 땅을 지배했어요. 그렇게 사무라이 계급은 호위에서 지배계급으로 안 보이네. 지배계급으로 변질됐어요. 됐어요. 계급은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유명한 인물. 사무라이들 중에서도 유명한 인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 장수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이름은 고니시 유키나가입니다. 이렇게 유키나가라고 부를게요. 생사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장수. 좀 간지나게 생겼죠? 뿔도 달고 허리케인도 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조선에 대하여 일본 권력가들이 침략을 하려는 야욕을 감지했어요. 이 사람 혼자. 그래서 유키나가는 이 전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막고자 이 권력가들에게 막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어요. 그리고 권력가들이 그런 유키나가에게 보란듯이 유키나가를 먼저 조선에 상륙하게 만들어 전투를 하게 만들었어요. 참 불쌍하죠? 전쟁하기 싫었는데 제일 먼저 하게 되니까 조선에 상륙하여 한양을 지배하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공을 세워도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임진왜란 기간이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일본과 연결되는 모든 해상을 다 장악해버려 보급이 안 돼요. 보급이 전부 다 쫄쫄 굶고 그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격을 더하지는 못하고 이순신 장군님에게 일본으로 쫓겨나버리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불쌍한 장군입니다. 그다음 유명한 인물의 소개는 끝났습니다. 대표적 사건, 사무라이들의 대표적 사건, 세이난 전쟁. 세이난 전쟁. 이 전쟁이 무엇이냐면 원래 사무라이 계급의 무사들에게 신식 무게를 일본 권력이 배급을 하면서 그 전통을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통과 무사들을 중시하는 사무라이들은 이렇게 계속 일본이 나오니까 짜증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진짜 사무라이라고 무사도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무라이 장수가 일본에 반역을 해요. 그렇게 생겨난 게 세이난 전쟁입니다. 근데 이 장수님이 그때쯤에 그 학교를 하나 설립했어요. 아마도 무사도를 전수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무사 학교를 설립하고 난 뒤에 일어난 전쟁이라 사학교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일본 역사상 마지막 내전이었습니다. 서로가 싸우다니 좀 불쌍하기도 하네요. 이게 대표적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라이를 상징하는 것. 그 다음에 상징하는 것은 벚꽃, 사쿠라. 일본말로 사쿠라죠. 우리가 대부분 봄이라 생각하는 4월 달에서 5월 달에 피며 약 일주일 후 꽃은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무라이 상징하는 꽃이냐고요? 사무라이의 숙명은 자신이 행동하고자 할 때 아름답게 빛나고 아름답게 물러간다는 그런 아름다운 숙명입니다. 그런데 이 벚꽃도 비슷하지가 않나요? 자신이 원할 때 피고 약 일주일 후 완전히 사라지는 거. 그렇기에 사무라이의 상징하는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라이 숙명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고자 할 때 최대한 아름답게 활약하고 깔끔하게 물러가는 것. 그것이 벚꽃이고 곧 사무라이 숙명이 되면서 저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저는 아니고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사무라이들은 꼭 전투에 대해서 무예를 한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도 단련하는 것이 중요했답니다. 왜냐고요? 그 사무라이들은 전장에 나가 싸웁니다. 그렇게 마음을 잘 잡아야 됐죠.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마음을 다잡기 위해 했던 주요 무예가 있습니다. 전투가 아닌. 그게 바로 서예, 그림과 시. 서예는 전쟁에 사무라이가 나서서 싸우게 된다면 달려드는 것을 막거나 달려들어 공격을 하거나 모든 행동에 자신의 차분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인내심을 단련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인내심을 바로 서예를 통해서 자신을 쓰면서 인내심을 단련시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 완전히 인내심이 튼튼해져서 상대가 달려와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 및 시, 전장에 들어서면 어떻게든 상대를 이겨서 자신이 사무라이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자신이 명예롭게 상대를 이겼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고 그 상대를 보다 강하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이고 상대에게 처형을 시킬 수 있는 권력 그런 걸 얻을 수 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상대에게 승리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이러한 마음을 보이고 있다면 그러한 것을 고치는 것이며 시를 적을 때는 시나 글을 적을 때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고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단련시키는 게 사무라이에게는 또 중요했어요. 그래야 단단히 마음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사무라이들의 또 다른 무예이며 또 주군, 이게 헤이안 시대의 사무라이들이 생겨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사무라이들은 어떻게 해도 계급은 호위무사예요. 사람을 지키기 위해는 계급이란 말이죠. 이들은 절대로 자신이 임명한 주군을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죠. 그렇게 필사적으로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군을 죽이러 오는 상대를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주군이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주군이 사라진다면 자신을 리군이라 하여 세상을 떠도는 생활을 시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주군은 지켜내야 하는 인물이 최대의 인물입니다. 주군은 성의 주인이 되는 자로 사무라이가 생겨난 이유 그 자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사무라이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주군으로 임명한 자는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만일 주군을 잃게 되면 리군이라 불리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돼버리니 필히 더 자신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자 주군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까지 왔으면 사무라이 정신도 알아봐야겠죠? 사무라이 정신 바로 갑니다. 뭐야 왜 두 번 되냐? 무사도의 7가지 배울 점. 첫 번째, 용기는 자유를 위해 필요한 미덕. 용기가 있을 때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두 번째, 남을 존중하라. 절대로 불필요하게 잔인함 혹은 힘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 정정당당히 모든 것에 임해주어라. 세 번째,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며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는 자만이 진정한 전사라고 말할 수 있다. 네 번째, 정의를 최우선시하라. 올바른 사람은 칭찬을, 그렇지 못한 사람을 처벌을,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남이 한다 해서 절대로 따라하거나 비슷해지지 말라. 5번째, 충성심은 강하고 고귀한 사람에게 온종지한다. 말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 항상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실행하라. 남에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것이 곧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일 것이다. 6번째, 말과 정직함.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실천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자신과 다른 모든 정직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말하기이기 때문이다. 말하기이다. 7번째, 명예는 내 지위를 높여준다. 전사의 방식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미덕은 명예로움일 것이다. 명예로운 것은 어떤 일에서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자신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명예는 본인 스스로에게 느끼는 자존감과 일치한다. 이렇게 7가지의 무사도를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는 명예를 중요시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결과가 좋더라도 사무라이들은 자신이 명예롭지 못한 일을 한다면 절대로 그 결과를 죽일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있는 무사도 7가지를 본다면 사무라이들의 무사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사무라이 무사도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무라이 무사들은 절대로 신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일본 전통의 무기만 추구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도만 사용했고 대포나 조총 같은 멀리서 싸우는 무기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신식 무기가 당당하게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싸우는 무기들이 주로 이루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로 당당하게 싸우라는 사무라이 무사도 근데 어긋나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완전한 무사도가 제대로 스며든 사무라이들은 절대로 신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도 하나만을 가지고 근접전을 주로 하며 적들을 헤쳐나갔다.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전통이었고 사무라이들의 마지막 할복. 만일 사무라이들이 자신이 명예롭지 못한 행위를 했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했거나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면 명예를 잃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여 죽음을 택한다. 이것 상대에게 패했을 때,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 망설임 없이 자신의 배를 가르고 명예롭게 전사를 하여 자신의 죄를 깨우치는 행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라이들의 마지막 할복입니다. 여기 있는 짧은 검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찌릅니다. 그리고 고통받죠. 그 고통받는 동안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검에 물을 묻히고 그 고통받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한 번에 목을 베어줍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세상을 떠나보내죠. 이자는 빠르게 보내주기 위해 목을 베어주는 사람이다. 하늘나라에 보내주기 위해. 이것이 할복입니다. 사무라이들의 죽어야만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 과연 맞는 걸까? 일단은 사무라이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무라이들의 사용무기, 여기 셋 보면 전부 다 일본도예요. 일본도. 일본도 단도. 사무라이에는 빠질 수 없는 무기. 우리가 흔히 하는 일본 무사들의 검입니다. 주로 사무라이들은 긴 검과 짧은 검을 동시에 들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긴 검은 빠르고 절도 있게,
절도 있게. 짧은 검은 아름답고 명예롭게 끝내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따로 분리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검을 두 가지를 들고 다니며 용도에 따라 검을 교차하여 사용합니다. 긴 검은 카타나라고 또 불리면서 이 두 개의 검은 둘 다 편삼각도 형태로 이런 형식을 취합니다. 짧은 검은 단도라고 불리면서 두 가지의 검은 사용 상황이 다릅니다. 앞서 말했듯이 긴 검은 빠르고 철도 있게 끝내야 하는 상황, 짧은 검은 신중하고 아름답게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이렇게 일본도와 단도였습니다. 두 번째, 일본은 주로 백병전을, 말을 타고 기마전을 즐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말을 타고 싸우기 위해서는 일본도보다는 더 긴 검이 필요하였죠.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나게나타라는 일본의 창무기입니다. 생긴 게 꼭 우리나라의 언월도 같지 않나요? 언월도라고 하면 관우가 사용한 무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우 아시죠? 안다고 생각할게요. 그렇지만 언월도와 나게나타의 전장에 나가 싸울 때 주는 피해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월도는 무게로 상대를 짓누른다면 나게나타는 빠르게 목을 베어버립니다. 요렇게 땡강. 그러니 전투 스타일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오늘도는 거대한 크기가 육중한 무기로 찍어버린다고 한다면 나게나타는 빠르게 베어버리는 공격을 진행합니다. 일본의 장병도 언월도와 비슷하나 언월도는 육중한 무기로 찍어버린다면 나게나타는 빠르게 베는 공격 위주로 전투를 진행하였다. 세 번째, 화궁. 이것이 일본의 전통 활인데요. 사무라이들은 이 또한 조총 대신 사용하였습니다. 빠질 수 없는 무기죠. 그러니 일본의 고유의 장궁이며 신식 무기 조총으로 바뀌기 전까지 사용된 원거리용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커다란 구조. 정말 크지 않나요, 이거? 너무 커요, 이거. 이거 있으면 우리나라의 활과는 활시를 매길 위치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데 얘는 여기 있죠? 좀 더 밑에 여기. 그렇기에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는 이런 고숙련도의 기술자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걸 모두 커버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으니 바로 반동이 없다는 장점이었습니다. 말 위에서 쏘며 백병전을 도중에 기마전을 할 때도 있을 텐데 기마전을 하는데 반동이 있었으면 안 됐겠죠. 일본 고유의 장궁이며 이 궁의 특징은 커다란 구조성 활시를 매기는 위치가 아래쪽에 치우쳐 있는 상장하단 구도라는 것입니다. 이 밸런스의 불균형 때문에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였으나 반동이 적다는 장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화궁을 넘어 사무라이들의 사용 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다 투구라고 한다면 이렇게 길었어요. 긴 이유는 두 번째 투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라이들의 갑옷. 멋나는 사무라이 갑옷의 종류. 사무라이들의 갑옷은 시대별로 너무 종류가 많기에 제가 보기에 멋지게 생긴 일본 사무라이 갑옷만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왼쪽부터 마르도 요로이. 이게 좀 정석이라고 볼 수 있죠? 마르도 오구소쿠. 이게 여기서 도깨비 가면 생겼어요. 남반도 오구소쿠. 이건 진짜 뭔가 도깨비처럼 보이기 위해 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 개의 일본의 갑옷이었습니다. 시대마다 갑옷이 다른 관계로 멋진 것만 골라보았습니다.
그 다음 투구. 이 투구는 못나는 좀 머신합니다. 그리고 가부토 투구라고 불려요. 가부토. 그래서 여기 전부 다 가부토라고 붙어있죠? 못나는 사무라이 투구의 종류. 이것도 감옷과 같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좀 골라와 봤습니다. 왼쪽 상단부터 호시가부토, 히네노 가부토, 남반나리 가부토, 몽나리 가부토, 아고타나리 스지 가부토, 토빠이 나리 가부토, 가와리 가부토, 초친 가부토. 이게 그 정석이라고 제가 말했던 투구 같죠? 이게 제일 유사하고, 여긴 또 사슴뿔이 달렸어요. 사슴뿔로 위협을 했나 안 했나. 일단은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뿔. 여기는 방금 전에 감옥 두 번째에서 보았던 마스크. 불이고 여러 장식들. 이거는 또 긴 장식. 이렇게 투구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투구가 다른 관계로 멋진 것만 골라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과대 치장을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투구에는 그런 종류가 있었으며 이렇게 과대 치장을 주로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그때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야기거리. 사무라이가 이렇게 뽐을 내는 이유. 대부분의 감옷이 화려하고 개성이 강한데 전장에서 위험과 체면을 세워야 하는 장군이라 그렇기도 하며 여러 무사를 거느린 거신급 사무라이 정도 된다면 전장에서 자신이 공을 세울 때 자신의 주군의 눈에 덧띄어야 출세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에 제발 나 좀 봐달라고 자기를 홍보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뿔도 달고 사슴뿔도 달고 마스크도 끼고 했나봐요. 마스크 사슴뿔 뿔 이렇게 이야기거리도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사무라이 전투 스타일 및 술법입니다. 술법이라 해봤자 좀 간단한 것 뿐이에요. 흔히 아는 것들. 멋지게 생겼어요. 사무라이들 자체가. 가보도록 하죠. 전투 스타일. 사무라이는 무조건 근접 전투로 싸웠습니다. 어떻게든 사무라이는 저기 뒤에서 얍삭하게 나오더라도 어떻게든 적군의 상대와 정정당당히 싸우려 노력합니다. 그래야지만 정당한 승부가 되기 때문이며 자신의 비교적 사거리가 짧은 일본도를 이용하여 승부해낼 수 있기 때문이었죠. 사무라이들은 오로지 근접 전투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명예에 먹칠을 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싸움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러기 전에 이걸 한번 암살이나 그런 건 당당하지 못하게 무조건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 명예롭고 싸운다. 그러면 영상 한번 시청하시죠.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거 화공 나게 났다. 상대가 좀 더 달려오니까 이렇게밖에 못 싸우죠? 비겁하게 총으로 싸워. 창 보낼 때는 이렇게 또 차분하게 보냈어요. 으악!
가부투구. 이제 여기서 싸우죠. 총검에 맞고. 그런데 당해. 애가 너무 잘 싸워. 찔렸당. 여기서 대장이 나타나요. 여기 사무라이들의 대장은 쇼군이라고 합니다. 추가사항. 얘가 이 싸운 거 부른 거 반해버려요. 방금처럼 배 찌르려고 오죠? 또 두고 서영씨. 자. 이게 세이나 전쟁의 그 일부분이에요. 그걸 소재로 만든 거. 이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신식 무기를 내줬죠? 이걸 보고 감탄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스스로 할복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쉥. 불쌍해라. 이렇게 또 명예롭게 한 명 보냈습니다. 자신들의 방식대로 보낸 거죠. 그 다음 검술. 일본에서 검을 한다면 원래는 주로 장식용품으로 들고 다니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드마쿠 시대가 들어오고 나서 사무라이 무사도 정지를 거부하는 이들이 일본 사무라이 무사들을 기습하고 암살을 계속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기에 그때부터 자신의 장식용품에 불과했던 검들이 이제 자신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칼집에서 검을 뽑지 않고 바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 발도술이라는 겁니다. 한번 영상 보도록 하시죠. 발도술, 기습당하지 않기 위해서 생겨난 술법. 칼을 뽑지 않은 평상시 기습당하거나 암살하는 등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급히 칼집에서 칼을 뽑아 대응하는 기술이다. 대응하는 기술. 급히 칼집에서 칼을 뽑아. 굉장히 빠를 거라고 봅니다. 빡빡. 잠만 레이저 포인트 보여. 곧 할 거예요. 준비를 하고 이 정도 거리에서 바로 뽑는 것. 여기서 뽑아서 죽여요. 죽일 수 있어요. 왜 저시래? 다가가서 이 정도 거리에서
거의 기입당하는 거리죠? 바로 목 베어주기. 바로 목 베어버리고, 다시, 꺼내서 죽이고, 이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찬스. 백병전을 출하했던 일본 사무라이들에게는 일본도로는 역부족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전통의 무기인 창을 이용하여 기마전을 즐겨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창을 사용하는 창술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술들 중 하나인 나기나타 술이라는 창술입니다. 창을 빠르게 회전시킴으로써 상대의 갑주가 없는 목과 어깨 상부를 베는 공격을 주로하며 빠르게 창을 회전시키기에 빠른 공수 교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있으며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나기나타 백병전을 자주 하던 사무라이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난 술법. 거대한 나기나타를 사용하여 감옷이 보여주지 못하는 목에는 어깨 상부를 베는 식의 군용무술. 빠른 창의 회전으로 공수교대가 빠르게 이루어진다. 보시면 여기 엄청 빠르게 돌죠? 스매시기 너무 하! 하! 자꾸 잡는 위치가 틀려져요. 이것도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사유노보. 그리고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제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무라이에 대해서 발표 자료가 모두 끝이 났고요.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사무라이에 대해 발표를 하며 느낀 점. 우리나라와 사이가 좋지 못한 국가 일본의 나라에 그래도 우리가 받들어야 할 정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건 사무라이들의 정신인데 그 정신이 바로 무사도죠? 명예를 위해 싸우고 실수를 하면 빠르게 깨끗한 인정을 한 뒤 죄를 받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가짐이란 거예요, 이게. 다 여기가 잘못돼도 그냥 그러느냐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말이죠. 그렇기에 사무라이에 대하여 이번에 제대로 조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가지씩 조금씩 추가하다 보니 이렇게 발표가 그려진 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사무라이 무사도 정치로 세상을 살아갈 될 것 같고 무슨 일이든지 정정당당하게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정의롭고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입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삼고 마음속에는 명예 하나만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를 중요시한다고 느낀 점은 이러고 끝났고 제가 이 사무라이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또 바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또 말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라는 점.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명심하고 살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어째서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의 자신의 잘못을 만일 인정을 하게 된다면 자신이 부끄러워져 버려 스스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지기 싫어서 그렇게 회피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명예롭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인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마음가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는 필요합니다. 깔끔하게 인정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왜?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내팽을 치는 것, 그것은 정말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게 만든다면 그게 곧 자신의 명예, 자신에게 그게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하는 짓이란 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라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게 느끼신 게 있으셨다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